이야, 우리 신임 김하사. 피부가 아주 애기야, 애기. 군인하기는 아까운 얼굴인데? 훈련 힘들면 말해. 내가 따로 개인 교습해줄게. 여기 기름진 얼굴로 갓 임관한 여군 하사의 손을 주물럭거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가상의 부대 제77승리 군단 예하 대대장 박진상 중령입니다. 명백한 성희롱과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보통의 신임 하사라면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겠죠.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강하은. 나이는 비밀이지만 특유의 동안 외모 덕분에 20대 초반 하사로 위장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는 하사의 갈매기 계급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에서 단 몇 명뿐인 여군 소장 계급의 별 2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왜 사령관실에 편안한 의자를 두고 이 지옥 같은 밑바닥으로 내려왔을까요? 썩어 빠진 군대를 갈아엎으러 온 역대급 센 언니의 참교육 드라마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이다 배송이 시작됩니다. 전입 첫날 월요일 강원도 인제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의 깊은 산골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칼바람이 나뭇가지를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핥히고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가상의 부대 제77승리 군단 예하 제구대대 주둔지에는 팽팽한 긴장감 대신 눅눅하고 게으른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오후 2시 위병소 앞 낡은 군용 레토나 한 대가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자 조수석 문이 열리고 자그마한 체구의 여군이 내렸어요. 신임 하사 김하은 전임명 받았습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장들은 눈을 비비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얗다 못해 투명한 피부, 사슴처럼 커다란 눈망울, 거친 최전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위문 공연 온 아이돌 같은 외모였어요. 야, 대박. 우리 대대에 저런 여군이 온다고? 얼굴 보니까 딱 봐도 패급인데? 일주일도 못 버티고 울면서 집에 간다에 내 깔깔이 건다. 병사들은 킥킥거렸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가녀린 어깨 위에 얹힌 하사의 갈매기 계급장 뒤에 국군 서열 0.1%에 해당하는 소장 계급의 별 2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의 본명은 강하은. 707 특임대 전설의 팀장 고스트 출신이자 현 국방부 특별비리조사단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따뜻한 집무실을 버리고 이 혹한의 구렁텅이로 기어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였죠. 내 새끼들 눈 팔아먹은 놈. 내 손으로 잡는다. 그녀의 시선이 녹슨 부대 정문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 그녀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대대장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믹스커피의 달큰한 냄새와 씻지 않은 머리에서 나는 정수리 냄새 그리고 히터의 매캐한 열기였습니다. 그 숨막히는 공기 한가운데 대대장 박진상 중령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죠. 충성, 신임 하사 김하은, 전입 신고합니다. 강하은의 우렁찬 목소리에 박 중령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그의 개슴츠레하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 피부가 아주 애기야, 애기. 박 중령은 알터니가 빠진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강하은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하은의 다리와 가슴, 그리고 얼굴을 끈적하게 훑고 지나갔죠. 마치 정육점 고기를 고르는 듯한 불쾌한 시선이었습니다. 야, 김하사. 너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박중령이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으며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군인은 편함보다는 명예와 책임을 좇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박중령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웃기지 마. 명예가 밥 먹여주냐? 줄을 잘 서야지. 너처럼 예쁘장한 애들은 말이야. 박중령이 손을 뻗어 강하은의 어깨에 견장을 툭툭 쳤습니다. 이런 흙구덩이에서 구르는 것보다 여기 대대장실에서 나랑 차도 마시고
개인 교습도 좀 받고. 그게 진급의 지름길이야. 내가 인사고가 아주 빵빵하게 채워줄게. 어때? 명백한 성희롱이자 권력형 비위였습니다. 강하은은 박중령의 손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역겨움이 식도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박중령의 등 뒤 벽면을 가득 채운 작전 현황판에 꽂혔죠.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대장님, 왜? 벌써 마음이 동했어? 오늘 밤에 관사로 올래? 작전 지도 2023년형 구형입니다. 박중령의 느끼한 미소가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현재 작전계획 5027-24에 따르면 적의 주 침투로인 3번 계곡은 댐 건설로 인해 수몰지구로 지정되어 폐쇄되었습니다. 지금 적들은 4번 우회로를 통해 기동 타격하도록 시나리오가 변경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강하은은 박중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보고서 읊듯이 차가운 팩트를 꽂아 넣었어요. 지휘관이 전장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는 건 유사시 부대원 전원을 몰살시키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즉시 최신화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히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리는 방 안. 박중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하사 나부랭이가 전입 첫날에 대대장의 무능을 지적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죠. 박중령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돌았나?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엎어지며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쏟아졌어요. 내가 작전을 알아? 내가 중령이야, 중령. 짬밥 먹은 지 20년이 넘는데 갓 들어온 하사 나부랭이가 지적질을 해? 너 제정신이야. 박중령은 삿대질을 하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너 같은 개념 없는 것들은 군기를 확 잡아야 정신을 차리지. 나가. 당장 나가서 완전군장 쏴. 강하은이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명령이십니까? 그래, 명령이다. 연병장 100바퀴 돌 때까지 기어들어올 생각 마. 썩 꺼져. 오후 3시 살을 애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연병장이었습니다. 강하은은 25kg 완전군장을 메고 달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병사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와, 신임 하사 불쌍하다. 오자마자 박진상한테 찍혔네.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입술 다 터졌는데. 하지만 병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강하은의 입가에 맺힌 서늘한 미소를요. 일정한 리듬의 발소리, 일정한 호흡, 흔들림 없는 상체. 707 시절 매일 아침 40kg 군장을 메고 산악 구보를 했던 그녀에게 이 정도는 몸풀기 체조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며 머리가 맑아지고 있었죠. 박진상, 작전 지도가 3년 전 거라는 건 3년 동안 훈련 한 번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지. 그녀는 달리면서 스마트 글라스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군사보안 업무 훈령 위반. 작전 지도는 2급 비밀에 해당해. 이걸 최신화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명백한 보안 사고이자 직무유기지.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정당한 건의를 한 부하에게 사적인 감정으로 규정이 없는 과도한 얼차려를 부여한 행위. 징역 5년 이하의 중범죄야. 하나 정립. 강하은은 거친 숨을 내뱉는 척하며 2층 대대장실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낄낄대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박진상 중령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웃어둬라. 내 놈의 그 웃음기가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사냥꾼의 덫은 이미 놓였습니다. 전입 2일째 화요일 밤 10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제구대대 예하 최전방 매복 작전 지역.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산속의 어둠은 단순한 깜깜함이 아니라 사람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검은 늪과도 같았죠. 김하사, 전방 주시 잘하고 있나? 네.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강하은은 소총을 파지한 채 참호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의 혹한이었어요.
입김을 뱉으면 그대로 얼음가루가 되어 떨어질 것 같은 날씨였죠. 그녀의 옆에는 갓 입대한 지 한 달 된 박이병이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시커먼 숲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죠. 김하사님, 저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야간 투시경을 켰는데도 그냥 초록색 노이즈만 보입니다. 박이병이 울먹이며 자신의 헬멧에 장착된 단안형 야간 투시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줘봐.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강하은이 박이병의 장비를 건네받아 자신의 눈에 댔어요. 전원을 켜자 미세한 구동음과 함께 녹색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이병의 말대로였죠.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선명한 녹색 형체가 아니라 마치 고장난 텔레비전처럼 자글자글한 노이즈만 가득했습니다. 10m 앞에 나무조차 분간할 수 없었어요. 이건 배터리 문제가 아니야. 강하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장비만을 사용하는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이 야시경은 한국군의 주력 야시장비로 정상적이라면 별빛만으로도 사람의 표정까지 식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든 이것은 20만 원짜리 장난감 망원경만도 못했죠. 박이병, 너 저쪽 가서 후방 경계에 서 있어. 내가 좀 손봐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이병을 멀리 보낸 강하은은 주머니에서 소형 멀티툴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외과 의사처럼 정교했어요. 나사를 풀고 장비의 하우징을 열었습니다. 덮개가 열리며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강하은은 스마트 글라스의 적외선 조명 모드를 켜서 내부 부품을 비췄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하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역시 야간 투시경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부품, 영상 증폭관이었습니다. 미세한 빛을 증폭시켜 시야를 확보해주는 이 부품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국방부 품질 보증 마크와 고유 시리얼 넘버가 없었어요. 대신 조잡하게 붙어있는 스티커 하나, 메이드 인 차이나, 포 토이 유즈 올리. 장난감용? 미친 것들. 강하은의 입에서 험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겉껍데기만 국산 진품이고 속 알맹이는 중국산 장난감 부품으로 바꿔치기 된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진품 부품을 빼내고 쓰레기를 채워 넣은 장비깡이었어요. 박진상, 내가 범인이구나. 강하은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영상 증폭관 하나당 가격은 수백만 원을 호가했어요. 밀리터리 마니아들이나 불법 무기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었죠. 대대장 박진상이 그 진품들을 빼돌려 팔아먹고 그 자리에 몇만 원짜리 장난감 부품을 채워 넣은 겁니다. 그녀는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부품의 상태를 정밀 촬영했어요. 강하은은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현대전은 누가 먼저 보고 쏘느냐의 싸움이야. 야간에 눈이 먼 병사는 적에게는 움직이는 표적판일 뿐이지. 강하은은 분해된 부품을 내려다보며 씹어뱉듯 생각했습니다. 군형법 제75조 군수품 횡령. 총기나 탄약, 기타 군용물을 횡령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박진상, 넌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야.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한 거지. 이건 횡령이 아니라 살인 미수다. 증거 채증을 마친 강하은은 다시 능숙하게 장비를 조립했습니다. 그때 박이병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어요. 김하사님, 고쳐졌습니까? 강하은은 말없이 장비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박진상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미안하다, 박이병. 내부 회로가 완전히 타버려서 여기선 못 고치겠어. 오늘은 내 것 써. 강하은은 자신의 장비를 벗어 박이병에게 씌워주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장비 역시 똑같이 개조된 쓰레기였지만 707 시절 익힌 감각 덕분에 그녀는 맨눈으로도 어느 정도 야간 식별이 가능했어요. 박이병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사님 거는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똑같은 불량품이었지만
선임이 챙겨줬다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이었겠죠. 그 해맑은 웃음을 보자 강하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어린 병사들은 국가를 믿고 지휘관을 믿고 이 추위 속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휘관이라는 작자가 이들의 눈을 팔아 제배를 불렸다고요? 용서 못해. 강하은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죽 장갑이 비틀리는 소리가 났어요. 박진상, 내 놈이 판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대한민국 안보와 저 아이들의 목숨값이다. 내가 아주 비싸게 받아내주마. 그녀는 어둠 속에서 스마트 글라스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신처는 국방부 검찰단 특수수사과였죠. 차가운 밤바람 사이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가 소리 없이 날아갔습니다. 전입 3일째 수요일 오후 4시 제구대대 도시지역 작전훈련장 일명 킬하우스였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격실과 복도로 이루어진 이곳은 실내 테러 상황을 가정한 근접 전투 훈련을 하는 곳이었죠. 자, 오늘의 테러범 역할은 우리 김하사가 맡는다. 대대장 박진상 중령이 낄낄대며 강하은에게 붉은색 조끼를 던졌습니다. 김하사,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우리 대대 최정예 특임분대가 진입할 거니까 페인트탄 좀 맞는다고 울지 말고. 맷집도 훈련인 거 알지?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 집단 구타였죠. 박중령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 이 건방진 여군 하사를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페인트탄으로 벌집을 만들어 망신 줄 작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강하은이 붉은 조끼를 입으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불은 끄겠습니다. 테러범이 불 켜놓고 기다리진 않으니까요. 박중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어차피 야간 투시경 낀 우리 애들한테는 대낮이나 다름없으니까. 박중령은 몰랐습니다. 그 야간 투시경이 강하은이 어제 확인했던 장난감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불 꺼진 킬하우스는 707 시절 고스트라 불렸던 그녀에게는 안방이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메인 전원이 내려가고 훈련장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육중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특임분대원 5명이 육중한 군화 소리를 내며 진입했어요. 그들은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레이저 포인터를 이리저리 휘저었습니다. 전형적인 아마추어들의 진입 방식이었죠. 진입 전 소음 통제 실패, 발소리로 위치 노출, 어깨 전환 동작 미숙, 어둠 속 방구석이 아닌 천장 배관 위에 매달려 있던 강하은은 아래를 지나가는 대원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청음 완료. 타겟 5명. 3시 방향 2명. 9시 방향 3명. 강하은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했습니다. 고양이보다 조용한 움직임이었죠. 그녀는 벽에 등을 붙이고 문틀의 각도를 이용해 시야를 확보했어요. 강하은은 속으로 내까렸습니다. 코너를 돌 때는 파이 조각을 자르듯 각도를 조금씩 넓혀가며 시야를 확보하는 게 근접 전투의 기초야. 내 몸은 숨기고 적의 일부만 먼저 포착해서 쏘는 게 원칙이지. 첫 번째 대원이 복도 끝을 돌아 나왔습니다. 강하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대원의 소총을 아래로 눌러 무력화하고 동시에 페인트탄 권총을 그의 헬멧에 밀착 사격했습니다. 소음기가 달린 권총에서 희미한 공기 배출음만 났죠. 대원이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헬멧에 파란 페인트가 낭자했어요. 실전이었다면 헤드샷으로 즉사한 겁니다. 1번 사살. 강하은의 냉정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머지 4명이 황급히 총을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하은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2번째, 3번째 대원을 연달아 제압했습니다. 으악, 어디야? 야시경이 안 보여. 뭐가 보여야 말이지. 대원들은 패닉에 빠져 허공에 총을 난사했습니다. 페인트탄이 벽에 튀며 사방에 흩어졌죠. 하지만 강하은의 위치는 포착하지 못했어요. 소음과 섬광에 의존하는 전술.
최악이야. 강하은은 마지막 2명을 등 뒤에서 동시 제압했습니다. 5명 전원이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소요 시간 1분 30초. 전등이 켜졌습니다. 박진상 중령이 관측실에서 뛰어내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너희가 우리 대대 최정예 특임분대라며 하사 하나를 못 잡아. 박중령이 고함을 질렀지만 쓰러진 대원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자신들의 야시경을 가리켰어요. 대대장님, 야시경이 안 보입니다. 노이즈만 떠서. 변명 집어치워. 군기가 해이해서 그런 거야. 박중령은 화풀이를 하며 복도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자신이 깡질한 그 야시경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이 맹인이 되어 학살당했다는 사실을요. 강하은은 붉은 조끼를 벗으며 바닥에 누운 대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고했다. 장비 탓이지 너희 탓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대원들은 고개를 들어 강하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작은 체구의 신임하사가 도대체 뭐길래 5명을 단 1분 만에 쓸어버린 걸까요?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희미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저 사람, 정말 하사가 맞나? 강하은은 훈련장을 나서며 스마트 글라스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늘 촬영된 영상 파일. 5명의 특수부대원이 불량 야시경 때문에 무력화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증거 2번. 정립 완료.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대대장실 창문에서 박진상이 여전히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강하은은 시익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에 걸린 짐승에게 인사하듯이요. 박진상, 내 목에 감긴 올가미가 조금씩 조여들고 있어. 느껴지니? 전입사일째 목요일, 강원도 인제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이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0배가 넘는 광활한 산악 지형. 이곳은 레이저 교전 장비를 착용하고 실전과 똑같은 전투를 치르는 피 흘리지 않는 전장이었죠. 이번 훈련은 내 진급이 걸린 매치야. 무조건 이겨야 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알았어? 제구대대 지휘소였습니다. 박진상 중령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참모들을 닥달했어요. 상대는 정갈부대라 불리는 전문 대항군.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통신관. 그거 켰어? 통신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켰습니다만 이거 정말 괜찮은 겁니까? 걸리면 영창감입니다. 박중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안 걸리면 작전이고 걸리면 내가 책임지면 돼. 박중령이 책상 밑에 숨겨둔 불법 감청 장비 광대역 주파수 스캐너의 볼륨을 높였어요. 노이즈 사이로 대항군 지휘부의 무전 소리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대항군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여기는 스콜피온. 3중대는 12시 방향 능선으로 우회하여 타격한다. 이상.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통신이었습니다. 사실 대항군의 통신망을 해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박중령은 브로커를 통해 대항군이 훈련 때 사용하는 예비 주파수 대역을 돈 주고 샀던 것입니다. 일종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셈이었죠. 박중령이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들린다, 들려. 1중대. 적들 12시 방향으로 온다. 매복해 있다가 쓸어버려. 박중령의 신들린 듯한 지휘의 대항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어요. 참모들이 아부했습니다. 와, 대대장님 귀신이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중령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같은 시각 야전 통신병 임무를 수행 중이던 강하은은 숲속에 은폐한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녀는 999K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박중령의 명령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지형 정찰도 첩보 보고도 없이 적의 이동 경로를 족집게처럼 마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수많은 작전을 지휘해본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죠. 이건 예측이 아니야.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듣고 있는 건가?
강하은은 스마트 글라스의 스펙트럼 분석 모드를 켰습니다. 공기 중을 떠다니는 전파의 파형이 시각화되어 렌즈에 나타났어요. 아군 주파수 대역 외에 지휘소 쪽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주파수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불법 주파수 감청이었죠. 강하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박진상,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나. 강하은은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군 작전 통신망을 불법 감청하는 건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전기통신을 감청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야. 게다가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죄까지. 인가받지 않은 장비로 군 통신망에 접속하거나 교란하는 행위는 이적행위에 준하는 중범죄로 다스려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야. 강하은은 배낭에서 자신이 개조한 소형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답안지를 훔쳐봤으면 오답도 적어줘야지. 그녀의 손가락이 단말기 화면 위를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녀는 박중령이 듣고 있는 감청 주파수 채널에 침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항군 지휘관의 목소리와 똑같은 톤으로요. 통신관이 급히 박중령에게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적 통신 또 잡혔습니다. 박중령이 급히 헤드셋을 눌렀었어요. 변조된 무전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스콜피온. 작전 변경. 구대대 본진이 비어있다. 전 병력 5시 방향 계곡으로 급속 기동하여 본진을 타격한다. 오버. 강하은이 보낸 가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한 박중령에게 의심할 이성은 남아있지 않았죠. 박중령이 고함쳤습니다. 옳거니 빈집털이를 오시겠다? 아, 전 병력 들어 5시 방향 계곡으로 집결. 거기서 일망타진한다. 포병대 5시 계곡 좌표에 전 포문 개방 대기에.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5시 계곡은 지형이 험해서 매복하기 위험합니다. 만약 정보가 틀리면. 박중령이 화를 냈습니다. 아, 내 감을 못 믿어? 까라면 까? 지금 당장 전 병력 이동시켜. 박중령의 고집에 제구대대 모든 병력이 진지를 버리고 5시 방향 계곡으로 이동했어요. 텅 빈 방어선, 그리고 좁아터진 계곡에 3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옹기종기 모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하은은 나무 위에 앉아 그 꼴을 내려다보며 진짜 대항군 지휘관에게 무전을 날렸어요. 물론 이번엔 아군 주파수로 위장해서요. 강하은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구대대 통신병. 현재 우리 본대 5시 방향 계곡에 고립됨. 좌표 불러줄 테니 맛있는 거 좀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였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요? 박중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훈련의 하이라이트, 포병 사격을 알리는 연막탄이 계곡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연막탄이 터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박중령이 당황했습니다. 박중령의 가슴에 달린 마일즈 센서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였어요. 사망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곡에 갇힌 300명의 병사들 가슴에서도 일제히 사망 경고음이 울려 퍼졌죠. 훈련 통제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군 피해율 95%, 대대 전멸, 훈련 종료. 계곡은 순식간에 사망자들의 묘지로 변했습니다. 박중령이 발광했습니다. 이게 뭐야? 분명히 본진 치러 온다고 했잖아. 왜 여기에 포탄이 떨어져? 박중령은 헤드셋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죽은 병사들 사이를 헤치고 강하은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가슴 센서만 유일하게 꺼져 있었죠. 박중령이 강하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김하사, 너 통신병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강하은은 박중령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바닥에 떨어진 불법 감청 장비를 군홧발로 밟아주셨어요. 장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대장님, 전쟁은 스타크래프트가 아닙니다. 맵 핵 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중령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강하은은 깨진 장비 조각을 주워 박중령의 가슴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통신보안 위반의 불법 감청, 영창이 아니라 국군교도소 가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박중령은 멍하니 자신의 가슴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전멸한 부대, 박살난 감청기, 그리고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하사 나부랭이였습니다. 강하은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참. 방금 그 가짜 무전. 제 목소리였습니다. 성대모사 좀 하는데 비슷했습니까? 강하은이 뒤돌아서며 걸어갔습니다. 숲속에는 패배한 지휘관의 비명 섞인 절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전입 5일째 금요일 오전 11시 강하은은 대대 본부 행정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층 복도 끝 먼지 쌓인 철제문. 행정실이라기보다는 서류 무덤에 가까운 곳이었죠. 문을 열자 쿰쿰한 종이 냄새와 함께 안경 낀 말라깽이 행정병 한 명이 컴퓨터 앞에서 졸고 있었어요. 충성, 행정병 계십니까? 행정병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네. 충성, 신임 김하사님이시죠?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보고서 좀 열람하고 싶은데요. 행정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2급 비밀 문서라 함부로 못 보여드리는데요. 강하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대대 안전관리 교육을 맡게 됐거든요. 과거 사례를 분석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대장님 허락은 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병은 강하은의 또렷한 눈빛에 눌려 주춤거렸죠. 그래도 규정상 강하은이 서류철을 훑어보다가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보급품 수불대장인데 야시경 부품 출고 기록이 왜 이렇게 많죠? 영상 증폭관이 한 달에 50개씩 나갔다고요? 이거 감사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행정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대대장님이 직접. 알아요. 당신 잘못 아니란 거.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도와야죠. 강하은이 빙긋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사고 보고서 복사본만 주세요. 제가 혼자 받다가 혼자 태울 겁니다. 당신 이름은 절대 안 나옵니다. 행정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안 되는 건데. 하사님, 제발 조심하세요. 이거 알면 진짜 위험합니다. 강하은이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들어 있습니까? 행정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난 3년간 은폐된 사고들이요. 대대장님이 삭제하라고 했는데 저는 차마 못 지우고 백업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보험용으로요. 그날 밤 11시 여군 숙소. 강하은은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폴더 하나가 나타났죠. 사고 보고서 백업 2021만 2024. 그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훈련 중 염자, 타박상 같은 경미한 사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11월 폴더에서 손이 멈췄죠. 파일명은 이등병 김민수 추락사 사고였습니다. 강하은이 파일을 열었어요. 공식 보고서가 떴습니다. 사고 일시는 2023년 11월 15일 새벽 3시. 사고 장소는 북방 능선 3번 초소. 사고자는 이등병 김민수 22세. 사고 경위는 야간 경계 임무 중 절벽에서 실족 추락. 추락 높이는 12m.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 및 경추 손상으로 인한 즉사. 조사 결과는 부주의로 인한 자체 과실이었습니다. 강하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야간 경계 중 추락? 부주의?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사고 현장 사진을 확인했어요. 핸드폰으로 급하게 찍은 듯한 어두운 사진이었습니다. 절벽 아래 쓰러진 병사, 그리고 그 옆에 굴러다니는 헬멧 하나. 강하은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헬멧에 장착된 야간 투시경이 보였죠. 그녀는 더 확대했어요. 렌즈 하우징에 긁힌 자국,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제조사 스티커. 강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녀석도 중국산 짝퉁을 쓰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사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담당 조사관은 박진상 중령. 사고 원인은 본인의 경계태만 및 안전 불감증. 징계 조치는 없음. 유족 보상은 최소 금액.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정신교육 강화였습니다. 강하은이 이를 악물었어요. 정신교육 강화라고? 장비가 고장났는데? 그녀는 폴더를 더 뒤졌습니다. 숨겨진 파일 하나가 더 있었죠. 파일명은 김민수 유족 면담 녹취록이었습니다. 강하은이 파일을 열었어요. 박진상 중령과 김민수 부모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박진상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유감스럽게도 따님의, 아니, 따님이 아니라 아드님이죠. 아드님의 사고는 본인의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민수는 성실한 애였어요. 그 애가 그렇게 덤벙거리는 애가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박진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군대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 이병은 평소에도 산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도 딴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보상은 얼마나 나옵니까? 박진상이 대답했습니다.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최소 보상금만 지급됩니다. 약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작 2천만 원이요? 우리 아들 목숨값이. 강하은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어요. 그녀는 스마트 글라스를 켜서 김민수를 검색했습니다. 부대 인사 기록이 떴죠. 김민수, 22세.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대. 특기는 없음.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여동생 1명. 집안 형편은 어려운 편. 아버지 실직 상태. 군 복무 성적은 양호. 상벌 기록 없음. 성격은 조용하고 성실함이었습니다. 강하은이 더 검색했어요. 김민수의 페이스북이 나타났습니다. 입대 전 마지막 게시글이었죠. 군대 다녀와서 돈 모아서 동생 대학 보내줄게. 엄마 아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다녀올게요. 사진 속 김민수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복도 입기 전에 평범한 22살 청년이었죠. 강하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녀는 스마트 글라스로 모든 파일을 촬영했습니다. 사고 보고서, 현장 사진, 조작된 면담록, 유족 기록, 모든 것을요. 강하은이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박진상, 넌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야. 이등병 김민수를 죽였어. 내가 깡질한 그 야시경 때문에 22살 청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벽을 보지 못하고 추락했어. 그리고 넌 그걸 덮었지. 유족에게는 내 놈 아들이 정신 나간 애였다고 거짓말까지 했어. 보상금마저 깎아먹으면서. 강하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횡령이 아니야. 살인이야. 살인은 패야.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 전송 완료. 수신처는 국방부 검찰단 특수수사과였습니다. 강하은은 노트북 화면을 김민수의 사진으로 바꿔놓고 침대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어요. 이등병 김민수, 부당하게 돌아가신 당신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인 놈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강하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확고한 신념이 타오르고 있었죠. 박진상,
내 놈의 죄목이 하나 더 늘었다. 그리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전임 6일째 토요일 새벽 2시 강원도 철원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깊은 산속 일명 마의 고지였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35도. 내뱉은 숨이 순식간에 하얀 얼음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였죠. 낡은 60 트럭 한 대가 눈 덮인 비포장도로 위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박진상 중령이 말했습니다. 야, 김하사. 내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대대장 박진상 중령이 히터 바람이 나오는 따뜻한 차 안에서 낄낄대며 고개를 내밀었어요. 짐칸에서 짐짝처럼 떠밀려 내린 강하은의 복장은 처참했습니다. 두꺼운 방한 외피도 침낭도 없이 얇은 사계절용 전투복과 낡은 야상 하나뿐이었죠. 김하사, 여기가 어딘지 알지? 멧돼지도 얼어 죽는다는 곳이야. 여기서 하룻밤 버티면서 내 그 건방진 태도 좀 반성해봐.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지휘관의 권력을 이용한 사적 제재, 아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었어요. 박중령이 말했습니다. 아, 너무 걱정 마. 내일 아침에 살아서 빌면 태워줄 테니까. 출발해. 박중령을 태운 트럭은 매캐한 매연을 얼굴에 뿜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뼈를 깎는 듯한 칼바람 소리뿐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감에 패닉에 빠져 1시간 안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하은은 트럭의 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반성은 내가 해야 할 텐데.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곳은 지옥이 아니라 특수부대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생존 훈련장의 놀이터였습니다. 강하은은 즉시 시계를 확인하고 주변 지형을 스캔했어요. 현재 온도 영하 25도, 풍속 초속 15m, 체온 유지가 최우선이야. 30분 내로 은신처를 구축하지 못하면 동상이지. 그녀는 눈 덮인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죽은 나무를 모아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두꺼운 침엽수 가지와 마른 낙엽을 층층이 덮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벽돌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눈 속에 갇힌 공기층은 최고의 단열재였죠. 순식간에 비상은신처가 완성되었어요. 그녀가 그 안으로 몸을 밀어넣자 외부의 칼바람이 차단되며 체온이 보존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다가왔어요. 박중령이 보낸 부하들, 일명 수색조였습니다. 박중령은 그녀를 그냥 얼어 죽게 두기보다는 겁을 줘서 발밑에 기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요. 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야, 김하사, 어디 있냐? 대대장님이 지금이라도 와서 빌면 봐주신단다. 얼어 죽기 싫으면 나와라. 따뜻한 커피 있다. 그들은 낄낄대며 몽둥이로 나무 기둥을 툭툭 쳤어요. 나무 위에 숨어 그들을 내려다보던 강하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소음 통제 실패, 등화관제 실패, 은밀한 움직임 전무. 아주 광고를 하고 다니는군.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하은은 칡넝쿨을 꼬아 만든 줄과 탄성이 좋은 생나무 가지를 이용해 즉석에서 올가미 덫을 설치해 둔 상태였어요.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야, 저기 뭐 있다. 웅크리고 있는데? 선두에 섰던 덩치 큰 중사 한 명이 덤불 속의 검은 물체를 보고 다가갔어요. 강하은이 일부러 벗어둔 야상 상의였습니다. 그가 눈 덮인 덤불을 밟는 순간이었죠. 나뭇가지가 튕겨 올라왔습니다. 중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나뭇가지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중사의 발목을 낚아챘어요. 그는 거꾸로 매달리진 않았지만 중심을 잃고 깊은 눈구덩이 속에 처박혔습니다. 대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함정이야. 어디야? 나와. 나머지 대원 4명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며 라이트를 난사했어요. 그 혼란의 틈을 타 어둠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낙하했습니다. 강하은이었어요. 그녀는 눈뭉치에 돌을 섞어 던져 그들의 랜턴을 깨뜨렸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공포가 찾아왔죠. 강하은은 유령처럼 그들 사이를 누비며 근접 격투술로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했습니다. 대원들이 단말마의 신음과 함께 하나둘씩 눈밭에 쓰러졌어요. 마지막 남은 대원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도망치려 했지만 강하은이 뒤에서 그의 군화끈을 밟았어요. 그가 넘어지자 강하은은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가서 전해. 사냥꾼이 가고 있다고. 새벽 4시 산 중턱 평평한 곳에 설치된 대대장용 텐트 안이었습니다. 석유 난로가 따뜻하게 켜져 있고 박진상 중령은 캠핑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박중령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시 혹한기에는 라면이지. 김하사 그 여자 지금쯤 콧물 눈물 쏟으며 살려달라고 빌면서 기어오고 있겠지? 박중령은 면발을 빨아들이며 낄낄거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즐거웠죠. 그런데 밖이 너무 조용했어요. 수색조를 보낸 지 1시간이 넘었는데 무전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거세질 뿐이었죠. 박중령이 통신관에게 물었습니다. 야, 통신관. 애들 왜 연락이 없어? 김하사 잡은 거야, 만 거야? 통신관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까 비명소리 이후로 무전이 다 끊겼습니다. 박중령이 짜증을 냈습니다. 산속이라 안 터지는 거 아냐? 에이, 찝찝하게. 그때였습니다. 텐트 밖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승이라기엔 너무 규칙적이고 사람이라기엔 너무 은밀한 소리였죠. 텐트 주위를 빙빙 도는 발자국 소리에 박중령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중령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김하사냐? 왔으면 관등 성명 대고 들어와. 대답이 없었어요. 박중령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침낭 밑에 숨겨둔 가스건을 집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텐트 천장에서 날카로운 찢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수천이 세로로 길게 갈라지며 차가운 눈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찢어진 틈새로 눈과 나뭇가지로 온몸을 감싼 하얀 괴물이 거꾸로 쑥 내려왔습니다. 박중령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목구멍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그는 뒤로 넘어지며 라면 냄비를 제 무릎에 엎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지에 쏟아졌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괴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눈과 나뭇가지를 뒤집어 쓴 완벽한 위장복을 한 강하은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위장 크림으로 새카맣게 칠해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하얗게 번뜩이는 눈동자와 치아만이 보였죠. 흡사설산의 악마 같았습니다. 대대장님, 식사 예절이 엉망이십니다. 강하은이 텐트 안으로 가볍게 착지하며 박중령의 목덜미 바로 옆 야전 침대에 서바이벌 나이프를 꽂았어요. 칼날의 진동이 박중령의 목 피부에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줘. 너 뭐야? 사람 맞아? 박중령은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렸어요. 영하 25도의 산속에서 얇은 옷 하나 입고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건장한 수색조 5명을 전멸시키고 여기까지 온 이 여자는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강하은은 바닥에 쏟아진 라면을 보며 혀를 찼어요. 국물 아깝게. 혹한기 생존 상황에서 열량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그녀는 박중령의 멱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조차 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강하은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보다 이 산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군인으로서 기본도 안 된 인간이기 때문이죠. 강하은은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생존, 회피, 저항, 탈출. 이게 특수전 생존 훈련의 핵심이지. 나는 자연물로 은신처를 만들어 체온을 보존하고 지형을 이용해 적을 기만했어. 완벽한 전술이었지. 반면 저 인간은 훈련을 빙자해 부하를 안전장치도 없이 사지로 내몰았어. 군형법 제62조 가혹행 위죄에 해당하는 범죄야. 아니, 이 추위에 방한 장비도 없이 산속에 버린 건 형법 제250조 살인미수로도 볼 수 있어. 영하 25도 환경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방치했으니까. 강하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 병력 앞에서 브리핑 준비하십시오. 주제는 지휘관의 무능과 탐욕이 부대 생존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입니다. 강하은은 야전 침대에 박혀있던 칼을 서늘한 소리가 나게 뽑아들었어요. 그리고 찢어진 텐트 틈으로 다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찢어진 텐트 안이었습니다. 박중령은 다리에 화상을 입은 줄도 모르고 덜덜 떨며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건드린 것은 하사 나부랭이가 아니라 이 산의 주인이었습니다. 전입 7일째 전날 일요일 오후 7시 제구대대 대대장실이었습니다. 박진상 중령은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박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김하사 이 여자가 상급 부대에 찌르려고 해? 감히? 그는 며칠 전 숲속에서 겪은 공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포보다 더 큰 것은 파멸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강하은이 수집한 야시경, 비리, 훈련 조작 증거가 터지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줘야지. 박중령은 서랍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가 조작해 만든 2급 군사기밀 문서와 북한 공작원 접속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하사, 너를 간첩으로 만들어주마. 군대에서 간첩 혐의만큼 확실한 매장 방법은 없으니까. 박중령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인터폰을 눌렀어요. 보안과장, 지금 즉시 헌병대 출동시켜. 간첩 혐의자 확보 작전이다. 밤 9시 여군 독신자 숙소였습니다. 강하은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그때 복도가 울릴 정도로 거친 군합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헌병 완장을 찬 무장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헌병들이 소리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김하은 하사, 당신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헌병들이 강하은을 제압하고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하은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읽던 책을 덮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영장은 가져왔습니까? 뒤따라 들어온 박진상 중령이 소리쳤어요. 간첩 잡는데 영장이 무슨 소용이야.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강하은의 관물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관물대 뒤져봐. 분명히 기밀을 숨겨뒀을 거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헌병이 관물대의 깊숙한 곳을 뒤지자 박중령이 미리 심어둔 검은색 USB가 발견되었어요. 헌병이 보고했습니다. 대대장님, 기밀 USB 확보했습니다. 박중령이 낄낄거렸습니다. 뭐라니까? 이 여자 이거 완전 빨갱이였네. 당장 노트북 가져와서 확인해. 보안과장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작게 5027 기밀문서, 대북송신 암호표 같은 파일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보안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김하사, 빼도 박도 못하겠구만. 이거 징역 20년 감이야. 박중령이 강하은의 얼굴 앞에 삿대질을 하며 킬킬거렸어요.
어쩐지 하사 나부랭이가 작전을 너무 잘 안다 싶었어. 북한에서 훈련받고 내려온 거였어? 으이구, 더러운 간첩년. 헌병들이 강하은의 손목에 은색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함에 울부짖거나 발악했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강하은은 고개를 들어 박중령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박중령님, 박중령이 비웃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그 USB 어디서 났습니까? 박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나긴, 내 관물대에서 나왔잖아. 아니요. 파일 생성 날짜 말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바로 대대장님 집무실 PC에서 만들어진 거잖습니까? 박중령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강하은은 헌병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로 박중령에게 몸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말 안 했나요? 저는 IT 특기라고. 사건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사실 강하은은 박중령이 USB를 심으러 들어왔을 때 이미 방 천장 환풍구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중령이 USB를 관물대에 넣고 나간 직후 그녀는 USB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USB에 아주 작은 코드를 하나 심어 놓았죠. 바로 역추적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조금 전 보안과장이 확인을 위해 노트북에 USB를 꽂는 순간 악성 코드는 이미 군 내부망을 타고 박중령의 집무실 PC로 침투했어요. 그리고 박중령이 파일을 조작했던 모든 로그 기록과 CCTV 화면을 캡처하여 국방부 검찰단 클라우드로 전송해버린 것입니다. 강하은이 말했습니다. 박중령님, 지금쯤 제 변호인, 아니 국방부 검찰단에서 당신 PC를 원격으로 포렌식하고 있을 겁니다. 조작된 증거, 위조된 로그, 그리고 당신이 이 방에 몰래 들어오는 CCTV 영상까지. 박중령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박중령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강하은은 수갑 찬 손을 들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수갑 잘 채워두세요. 내일은 당신이 차게 될 테니까. 박중령이 발작하듯 고함을 쳤습니다. 빨리 끌고 가. 저 여자 임마가. 헌병들이 강하은을 거칠게 끌고 나갔어요. 복도로 끌려가는 강하은의 뒷모습은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갈 곳이 감옥이 아니라 박중령을 잡을 완벽한 알리바이의 성임을 알고 있었죠. 강하은은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군형법 제78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특히 군사 반란이나 이적행위 누명을 씌우는 건 가중처벌 대상이야. 박진상, 넌 제 꾀에 제가 넘어가서 스스로에게 수갑을 채운 꼴이 되었어. 헌병대 호송차의 철문이 닫혔습니다. 어두운 차 안이었죠. 강하은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디데이 -1. 내일은 내 정복 좀 다려놔야겠군. 이제 쇼타임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모든 빌드업은 끝났죠. 전입 7일째 전날 일요일 밤 11시 제구대대 영창 독방이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콘크리트 상자. 천장에 매달린 30촉짜리 백열등이 수명을 다해가는지 불안하게 깜빡거리며 방 안에 갇힌 강하은의 가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쥐가 긁는 소리와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이곳. 영하의 냉기가 시멘트 바닥을 타고 올라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강하은은 미동도 없이 정저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술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취임식 예행연습 뒤풀이를 마치고 온 박진상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철창을 두드리며 조롱했죠.
내일 아침이면 조사단장님 오신다.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보고할 거야. 우리 부대에 침투한 북한 간첩을 이 박진상이가 맨손으로 때려잡았다고. 아마 훈장의 특징까지 따놓은 당상일 거다. 박중령은 강하은이 공포에 질려 울고불고 매달리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강하은은 천천히 눈을 뜨고 마치 동정하듯 그를 바라보았어요. 박중령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나 보지? 살려달라고 빌어볼 텐가? 아니요. 인생의 마지막 밤을 아주 술에 쩔어서 화려하게 보내시는 것 같아서요. 내일이면 그 술이 깰 틈도 없이 바빠지실 겁니다. 박중령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주둥이만 살아서. 박중령은 침을 뱉으려다 참았어요. 헌병? 이 여자 눈 떼지 말고 감시해. 화장실도 보내주지 마.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끌고 나갈 거니까. 헌병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중령이 비틀거리며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경비를 서던 헌병 2명은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어요. 새벽이 다가오자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헌병의 고개가 떨궈지는 규칙적인 박자였습니다. 강하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어요. 타임 리밋 4시간. 시작한다. 그녀는 혀 밑에 숨겨두었던 이물질을 뱉어냈습니다. 저녁 배식 때 몰래 챙겨둔 쇠젓가락 한 짝이었어요. 그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젓가락을 독방 구석의 거친 시멘트 벽면에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몽테크리스토 백작처럼 집요하게 연마했어요. 30분간의 작업 끝에 뭉툭했던 젓가락 끝은 송곳처럼 날카로워졌고 두께는 바늘처럼 얇아졌습니다. 즉석에서 만든 락픽이었죠. 그녀는 등 뒤로 묶인 손목을 비틀어 젓가락 끝을 수갑의 열쇠 구멍에 밀어 넣었어요. 강하은은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수갑 내부의 톱니바퀴와 걸쇠 사이에는 머리카락 굵기만 한 미세한 유격이 있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틈을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찾아 찔러 넣어야 하지. 특수부대 시절 수중 결박 훈련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감각이야. 찾았다. 여기. 아주 미세하지만 경쾌한 금소금이 났어요. 오른쪽 손목의 압박이 풀렸습니다. 왼쪽 수갑까지 풀어낸 강하은은 손목을 돌리며 일어섰어요. 굳어있던 관절이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건 육중한 철창문이었죠.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구형 자물쇠가 그녀를 비웃듯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창 밖으로 손을 뻗었어요. 헌병들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텐션 렌치가 없으니 회전력은 손가락 악력으로 버틴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자물쇠 내부의 핀을 하나씩 들어 올리며 동시에 검지와 중지로 자물쇠 실린더를 강하게 비틀었어요. 손톱이 뒤집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호흡은 평온했습니다. 마지막 핀이 제자리를 찾자 자물쇠가 허무하게 열렸어요. 녹슨 경첩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졸던 헌병 하나가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철창 밖으로 나와 있는 강하은과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헌병이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그림자 하나가 맹수처럼 덮쳤어요. 강하은은 순식간에 헌병의 뒤로 파고들어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걸었습니다. 경동맥이 압박되자 헌병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허공에 발버둥 쳤어요. 3초 후 헌병의 눈이 뒤집히며 축 늘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헌병이 벌떡 일어나 소총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강하은은 이미 쓰러지는 동료를 방패 삼아 거리를 좁힌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정권이 헌병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어요. 숨이 턱 막힌 헌병이 고통에 몸을 웅크리자 강하은은 가볍게 그의 목덜미를 수도로 내리쳤습니다.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이 바닥에 눕는데 걸린 시간은 단 5초였죠. 강하은은 쓰러진 헌병들을 의자에 앉혀 자는 것처럼 위장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헌병 근무복 상의와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영창 건물을 나가려면 복도에 설치된 4대의 CCTV와 외곽 경계병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CCTV 1번, 회전주기 15초. 2번은 고정형이지만 렌즈 각도상 하단 30도 사각지대 존재. 강하은은 복도 코너에 몸을 붙이고 카운트를 셌어요. 하나, 둘, 셋. CCTV 카메라가 왼쪽으로 회전하는 순간 그녀는 카메라 바로 밑 렌즈가 비추지 못하는 데드존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카메라의 회전 리듬에 맞춰 사각지대만을 골라 밟는 고스트 워킹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당직사관이 복도 끝에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김상병, 거기서 뭐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강하은은 당황하지 않고 쓰고 있던 헌병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바닥을 닦는 신용을 하며 자연스럽게 뒤로 돌았어요. 청소 중입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아 남성 흉내를 냈습니다. 어두운 복도 조명 덕분에 당직사관은 의심 없이 지나쳤어요. 그래, 고생해라. 졸지 말고. 당직사관이 사라지자 강하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비상구로 빠져나갔습니다. 부대 외곽 철조망 앞이었어요. 저 멀리 불이 꺼진 대대장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곳에서 박진상이 간첩이 도망쳤다며 길길이 날뛰겠죠. 실컷 즐겨둬라, 박진상. 이게 내 놈의 마지막 단잠일 테니. 강하은은 3미터 높이의 철조망을 도움닫기 한 번으로 가볍게 뛰어넘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지만 그것은 자유의 냄새이자 심판의 냄새였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산속 도주로가 아니었어요. 바로 부대 인근 폐가에 위장 주차된 자신의 비밀 지휘 차량이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트렁크에는 흙 묻은 하사 전투복 대신 내일 아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것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기다리고 있었죠. 강하은은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랐어요. 트렁크를 열자 완벽하게 다려진 짙은 녹색 정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그녀는 정복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7일간 하사 행세를 하느라 입지 못했던 진짜 모습이었어요. 강하은은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 내 탈출은 불법 감금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자구 행위야. 그리고 조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장악하기 위한 작전 기동이지. 그녀는 전투복을 벗고 정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하사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을 벗자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복 상의를 입고 별 2개가 달린 견장을 어깨에 달았죠. 마지막으로 황금색 지휘관 요대를 허리에 찼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7일 전 이곳에 오기 전에 진짜 자신이었죠. 강하은은 뒷좌석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몇 시간 후면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습니다. 새벽 5시, 강하은의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오랜 군 생활로 체득한 생체 시계였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몸을 풀었죠. 간단한 스트레칭과 섀도우, 복싱으로 근육을 깨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날씨네. 참교육하기 딱 좋은 날이야. 그녀는 비화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수신자는 국방부 검찰단이었습니다. 고스트, 작전 개시.
헬기 준비 완료 확인.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라저. 930시간 목표 지점 도착. 헌팅 성공을 빈다. 강하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량 시동을 걸었어요. 부대에서 10km 떨어진 임시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검은 블랙호크가 로터를 돌리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전 9시 30분.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조종사가 물었어요. 조사단장님, 진입각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상 바로 위 15m 상공에서 호버링. 패스트 로프로 직접 강화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안전장비는요? 강하은이 씩 웃었습니다. 필요 없어. 맨손으로 간다. 조종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전설의 고스트. 안전장비 없이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그녀에게는 아침 체조나 다름없었습니다. 헬기가 제구대대 연병장 상공에 도착했어요. 아래로 수천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고 단상 위에는 박진상과 최타명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투입 준비. 강하은은 헬기 문을 활짝 열고 굵은 로프를 아래로 던졌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투입 개시. 그녀는 로프를 잡고 헬기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속도로 단상을 향해 낙하했죠. 하얀 장갑을 낀 손이 로프를 감아쥐었고 정확한 제동으로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단상까지 남은 거리 3m. 강하은은 로프에서 손을 놓았어요. 잠깐의 자유낙하 후 그녀는 완벽한 착지 자세로 단상 한가운데에 내려섰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박진상과 최타명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먼지가 가라앉으며 강하은 소장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깨에 별 2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죠. 강하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헬기가 상승하며 소음이 잦아들자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상 중령. 박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박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사? 간첩? 아니, 소장? 자네가 찾던 간첩이 여기 있군. 강하은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박중령의 심장을 밟는 듯 했습니다. 왜? 잡아서 훈장 받는다며. 지금 잡아보지 그래? 박중령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박중령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어요. 옆에 있던 최타명 사단장도 사색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저 여자는 분명 전설로 불리던 특수부대의 고스트 강하은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사단장으로 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자기 예하 대대에 하사로 잠입해 있을 줄이야. 강하은의 시선이 사단장에게 꽂혔습니다. 최 소장. 최 사단장이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조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이놈이, 박중령 이놈이 다 꾸민 일입니다. 최 사단장이 박중령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였죠. 하지만 강하은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어요. 몰랐다? 내 부하들이 썩은 밥을 먹고 장난감 야시경을 쓰고 전방을 지킬 때 사단장이라는 작자가 몰랐다? 강하은이 장갑 낀 손으로 최 사단장의 가슴팍을 툭 쳤습니다. 그건 무능이다. 지휘관에게 무능은 죄악이야. 강하은은 뒤로 돌아 도열에 있는 3,000명의 장병들을 바라보았어요.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구르던 그 예쁜 기마사가 하늘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온 투스타 조사단장님이라니 마치 영화 속 슈퍼히어로를 보는 듯한 경외감이었죠. 강하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장병, 주목.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나는 국방부 특별비리조사단장 강하은 소장이다. 오늘부로 우리 군단에 똥별은 없다. 오직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인과 그들을 등쳐먹는 기생충만 있을 뿐이다. 그녀가 뒤에 널브러진 박중령과 최 사단장을 가리켰어요. 지금부터 대청소를 시작한다. 헌병대, 뭐하고 있나? 단상 아래 대기하던 조사단 헌병대 특임대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박중령이 부르던 그 헌병들이 아니었어요. 검은 헬멧을 쓴 진짜 사법 경찰관들이었습니다. 헌병대장이 선언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제구대대장 박진상 중령, 사단장 최타명 소장을 긴급 체포한다. 두 사람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조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이거 나 소장이야. 사단장이라고. 두 빌런이 개처럼 끌려가는 꼴을 보며 연병장의 병사들 사이에서 참았던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조사단장님 만세.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었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을 억누르던 권위가 아니라 그들을 구하러 온 구원의 빛이었죠. 흙먼지가 거친 단상 위 강하은 소장은 가장 완벽하고 당당한 경례로 병사들의 환호에 답했습니다. 전입 7일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제구대대 연병장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취임식장이었던 이곳은 이제 거대한 공개 재판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단상 위 대형 LED 스크린, 그곳에 특별감사 결과라는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단상 아래 무릎 꿇린 박진상 중령과 최타명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3천여 명의 병사들이, 그리고 그들 위에는 강하은 조사단장이 서 있었죠. 박진상 중령. 강하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의 공기를 차갑게 갈랐습니다. 너는 줄곧 이렇게 변명했지. 관행이었다. 생계형 비리였다. 남들도 다 해먹는다라고. 강하은이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 이화에서 강하은이 직접 체증했던 가짜 야간투시경의 분해 사진과 중국산 장난감 부품의 시리얼 넘버가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품 비리가 아니다. 그녀가 레이저 포인터로 영상 증폭관이 없는 빈 껍데기를 가리켰어요. 야간투시경은 병사들의 눈이다. 내 놈은 돈 몇 푼을 위해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 병사들의 눈을 뽑아버린 것이다. 눈먼 병사가 적의 침투를 막을 수 있나? 박중령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사고는 안 났잖습니까? 횡령한 돈은 다 토해내겠습니다. 닥쳐라. 강하은의 일갈에 박중령이 움찔했어요. 만약 어젯밤 적이 침투했다면 우리 대대는 전멸했다. 너는 적이 우리 아군을 손쉽게 도륙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사화의 통신 감청 기록과 박중령이 사용한 불법 주파수 스캐너 사진이 떴어요. 감청? 승리를 위한 열정이었다고 포장하고 싶겠지. 하지만 군 작전 통신망을 사적인 목적으로 뚫었다는 건 언제든 적에게 우리 아군의 위치와 작전을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강하은은 단상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어요.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박중령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군용물을 팔아먹고 통신망을 교란한 죄, 고작 업무상 횡령이나 군수품 관리법 위반 정도로 징역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강하은이 박중령의 코앞에 섰습니다. 천만에. 그녀가 뒤를 돌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법 조항이 붉은색 고딕체로 떴습니다. 병사들도 빌런들도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죠. 화면에 군형법 제14조 일반이적이 떴습니다. 적을 위하여 가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타명 사단장이 거품을 물고 반발했어요. 이적행위요? 제가 무슨 간첩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난 그저 부하 관리를 좀 못했을 뿐이야. 강하은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 사단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적에게 군사 기밀을 넘기는 것만이 이적행위가 아니다. 지휘관이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부대의 전투력을 의도적으로 괴멸시키고 주요 방어 장비를 무력화시켜 적의 공격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군사상의 이익을 적에게 제공하는 행위다. 강하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국방력이라는 공공재를 파괴하여 잠재적 적국을 이롭게 했다는 법리적 해석이었죠. 박진상, 내가 팔아먹은 야시경, 내가 조작한 훈련, 내가 뚫어버린 통신망.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을 냈다. 너는 군복 입은 군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트로이 목마였다. 박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횡령범과 매국노는 차원이 달랐죠.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최고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오하에서 발견했던 이등병 김민수의 영정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떴어요. 강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를 기억하나? 박중령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등병 김민수, 22세, 2023년 11월 15일 새벽 야간 경계 임무 중 절벽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본인 부주의로 기록되어 있지. 강하은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사고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절벽 아래 쓰러진 병사와 굴러다니는 헬멧이 보였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김민수 이병이 착용하고 있던 야간 투시경. 그것도 내놈이 진품을 빼돌리고 중국산 짝퉁을 채워 넣은 불량품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이 먼 이 병사는 절벽을 보지 못하고 추락했어. 연병장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놈은 보고서를 조작했다. 본인 과실이라고. 정신 나간 병사였다고. 유족에게는 최소 보상금 2천만 원만 쥐어주고 입을 막았지. 강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횡령이 아니야. 살인이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였죠.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떴어요. 박중령의 대포통장에서 최 사단장의 내연녀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타명 소장, 강하은이 사단장에게 다가갔어요. 몰랐다고? 박중령이 야시경을 팔아넘긴 돈, 그중 3억이 당신의 차명 계좌로 흘러가 골프 회원권이 된 정황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군형법 제14조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당신도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다. 최 사단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죠. 강하은은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군 검찰단 뭐하나? 이 매국노들을 당장 끌고 가라. 검찰단장이 명령했습니다. 피의자 압송.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박중령과 최 사단장의 양팔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어요. 두 사람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조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처절한 비명과 함께 두 빌런이 호송차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연병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어요. 병사들은 겁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한 전율에 압도된 것이었죠. 강하은이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춥고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억울한 건 참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다. 내 부하들이 더 이상 장비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이화에서 만났던 박이병과 눈을 맞췄어요. 나라를 지키는 너희가 그 어떤 도둑놈들보다 대우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병사들의 함성이 연병장을 뒤덮었습니다. 조사단장님 존경합니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진짜 리더의 등장이었어요. 하지만 강하은의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심판은 끝났지만 군인에게 가장 치욕적인 명예의 박탈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전입 7일째 월요일 오전 11시 취임식 직후 조사단 본청 제1회의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위풍당당했던 장군들의 성지는 이제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진흙탕 싸움터로 전락해 있었어요. 조사단 헌병대 특임대와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에게 겹겹이 포위된 박진상 중령과 최탐영 사단장. 그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서로의 멱살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 사단장이 소리쳤습니다. 아, 박진상, 내 놈이 다 꾸민 일이잖아. 사단장인 나는 보고만 받았다니까? 어디서 건방지게 물귀신 작전이야. 박중령이 대꾸했어요. 웃기지 마십시오. 사단장님이 이번에 골프채 5억짜리 갖고 싶다고 야시경 대금에서 삥땅 치라고 압박하셨잖습니까? 통화 녹음 파일 클라우드에 다 백업해놨습니다. 최 사단장이 발끈했습니다. 녹음? 내가 감히 나를 뒷조사해? 이 배신자 놈이. 최탐영이 박중령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육중한 회의실 마호간이 문이 열리고 강하은 조사단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슬 퍼런 안광을 뿜어내는 듯 했어요. 그녀가 걸어 들어오자 회의실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보기 좋군. 전우회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오합지졸들. 강하은이 상석에 앉아 천천히 다리를 꼬았어요. 두 사람은 헌병들에게 어깨를 눌린 채 바닥에 강제로 무릎 꿇려졌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최탐영이 비굴하게 표정을 바꾸며 강하은의 군화 발치로 기어가려 했죠. 최 사단장이 애원했습니다. 조사단장님,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군 생활만 35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 세월을 봐서라도. 박중령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횡령한 돈은 이자까지 쳐서 다 토해내겠습니다. 제발 형사 처벌만은. 아니, 그냥 조용히 옷만 벗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요구는 뻔했습니다. 바로 명예 전역이었죠. 법적인 처벌 대신 조용히 전역하는 형식을 취해 죽어도 놓을 수 없는 군인 연금과 최종 계급만은 지켜달라는 마지막 거래 제안이었어요. 군대에서 비리 장교들이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제19 감싸기 수법이었습니다. 강하은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징계 의결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헌신? 명예? 청춘?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군인이 아니다. 군복 입은 사업가, 아니 국방비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이지. 강하은이 의결서를 그들의 얼굴 앞에 흩뿌리듯 던졌어요. 하얀 종이가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서류의 맨 앞장, 징계 처분 결과 란에는 검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징계 처분은 파면이었습니다. 글자를 확인한 최탐영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파면이라니요. 조사단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해임도 아니고 파면이라니. 그럼 제 연금은요? 제 명예는요? 제가 그래도 투스타인데. 강하은은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해임은 강제 전역시키되 35년 근속에 대한 예우로 연금의 75% 정도는 보전해주는 중징계지. 하지만 파면은 다르지. 군인 신분을 즉시 박탈하고 연금 50% 삭감은 물론 불명예 전역 기록이
영구히 남는 군 최고 수위의 징계야.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이자 퇴직금조차 반토막 나는 경제적 파산 선고지. 강하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놈들에게 줄 세금은 없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낸 돈을 너희 골프채 값으로 줄 순 없지. 강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녀는 하얀 예식 장갑을 낀 손으로 최타명 사단장의 오른쪽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명찰과 어깨 위에서 권위의 상징처럼 번쩍이는 별 계급장이었죠. 그리고 너희 같은 정치 군인들이 감옥 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강하은의 손이 천천히 최타명의 어깨 견장으로 향했어요. 최타명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돈 뺏기는 것보다 평생을 바쳐 단 이별이 똥통에 처박히는 거지. 최타명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최타명이 발악하며 몸을 비틀었지만 건장한 헌병들이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어요. 강하은은 망설임 없이 최타명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를 움켜쥐었습니다. 거친 파열음이 났습니다. 벨크로가 뜯어지고 박음질된 실밥이 터져나가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막을 찢었어요. 왼쪽 어깨가 휑해졌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별도 가차없이 뜯겨나갔죠. 최타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타명은 마치 팔다리가 잘린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35년 군 생활의 상징이 쓰레기처럼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다음 박진상. 박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박중령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듯 떨었어요. 하지만 자비는 없었습니다. 강하은은 박중령의 양 어깨에 달린 은색 무궁화 계급장 2개를 거칠게 뜯어냈죠. 너희는 이제 소장도 중령도 아니다. 계급장 떼고 군번 떼고 민간인도 아닌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게 될 거다. 강하은은 뜯어낸 계급장들을 그들의 군화 발밑에 툭 던졌어요. 강하은이 말했습니다. 아, 참고로 군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 너희의 병적 기록상 신분은 2등병으로 강등되어 기록된다. 축하한다. 나이 50 먹고 다시 2등병이 된 기분이 어떤지 독방에서 천천히 곱씹어 보도록. 강하은은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파면되어 군적에서 제적될 경우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는 게 아니야. 병적 기록상 최하위 계급인 2등병으로 강등되어 불명예 전역 처리되는 게 원칙이지. 장교로서 누렸던 모든 권위와 역사가 삭제되는 순간이야. 최타명이 신음했습니다. 내 별, 내 연금. 최타명은 바닥에 떨어진 별을 주우려 손을 뻗었지만 헌병의 군홧발이 그 별을 밟아 뭉개버렸어요. 계급장이 뜯겨나간 전투복은 너덜너덜한 실밥만 남아 넝마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남은 건 떼어낼 수 없는 영원한 수치심뿐이었죠. 치워. 강하은의 짧고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헌병들이 넋이 나간 2 죄인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어요. 2 사람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조사단장님, 잘못했습니다.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들의 비명소리는 더 이상 지휘관의 호령이 아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의 단말마였습니다. 텅 빈 회의실이었습니다. 강하은은 바닥에 짓밟힌 더러운 계급장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을 조용히 어루만졌어요. 똑같은 모양의 별이지만 그 무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출 때만 가치가 있는 거야. 너희처럼 어둠을 틈타 도둑질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연병장에는 이제 막 지급된 새 야시경을 쓰고 환호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들의 눈빛이야말로 진짜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건 종료 일주일 후 제구대대 연병장이었습니다.
박진상 중령과 최타명 사단장이 끌려가고 남겨진 부대에는 묘한 긴장감 대신 웅장한 엔진 소리가 가득 찼어요. 대형 군용 트럭 10대가 줄지어 연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업에 동원된 줄 알고 투덜거리며 나온 병사들은 트럭의 짐칸이 열리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저게 다 뭡니까? 짐칸에 가득 실린 것은 쌀가마니도 삽자루도 아니었어요. 검은색 하드 케이스에 담긴 최첨단 광학 장비들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강하은 조사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전 병력 주목.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날선 살기 대신 묵직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나는 검찰단을 통해 박진상과 최타명이 횡령한 자금 전액을 환수했다. 그리고 국방부의 요청에 내 판공비와 사재까지 탈탈 털어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강하은이 손짓하자 보급관들이 하드 케이스를 열어 병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케이스를 받아든 박이병의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물건이 영롱한 자태를 드러냈죠. 렌즈가 하나도 두 개도 아닌 네 개였습니다. 미 특수부대나 707 특임대 중에서도 최정예만 쓴다는 사한 야간 투시경이었어요. 한 중대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에 4천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망원경 수준의 장난감 야시경만 쓰던 그들에게 이 장비는 꿈 같은 물건이었죠. 강하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너희니까 써야 하는 거다. 그녀가 단상 아래로 내려와 박이병의 헬멧에 직접 야시경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최고의 전사들이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최고의 장비를 지급받는 건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박이병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단장님, 착용해봐라. 박이병이 떨리는 손으로 야시경을 눈에 맞추고 전원을 켰어요. 미세한 구동음과 함께 시야가 밝아졌습니다. 좁고 흐릿했던 녹색 시야가 아니었죠. 사람의 눈과 똑같은 백도의 넓은 시야각, 그리고 대낮처럼 선명한 백색 화면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 위에 있는 고라니의 털 하나까지 보일 정도였어요. 박이병이 감탄했습니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조사단장님, 이제 밤에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겁먹을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건 기계가 아니라 어둠을 지배할 수 있는 자신감이다. 병사들은 서로의 하이테크 장비를 쳐다보며 환호했어요. 그동안 소모품 취급받던 그들이 처음으로 대우받는 전문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솟구쳐 올랐죠. 하지만 강하은의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비 확인 끝났나? 그럼 이제 강하은이 웃으며 뒤를 가리켰어요. 작전명 배 터지게 먹어라 개시. 연병장 한편에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트럭 뒤쪽에서 취사병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굽고 있는 것은 냉동 만두나 소시지가 아니었어요. 드럼통을 개조해 만든 그릴 위에서 통째로 돌아가고 있는 통돼지 바비큐 10마리였습니다. 취사병이 소리쳤습니다. 오늘 점심은 무제한이다. 술은 안 되지만 콜라는 마음껏 마셔라.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조사단장님 만세. 제구대대 연병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어요. 노릇노릇하게 익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기름기와 웃음기가 동시에 흘렀습니다. 강하은은 장군석에 앉지 않았어요.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맥주 박스를 뒤집어 만든 간이 의자에 병사들과 섞여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야, 거기 김상병. 눈치 보지 말고 다리 하나 뜯어. 김상병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입안 가득 고기를 넣고 오물거리는 병사들의 눈가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난 겨울 추위에 떨며 곰팡이 핀 주먹밥을 먹던 기억. 비리 지휘관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서름이 따뜻한 고기 한 점과 함께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이게 군대지. 강하은은 콜라를 들이키며 흐뭇하게 병사들을 바라보았어요. 강하은은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값비싼 장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 바로 사기야.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병사는 전투에서 절대 등을 보이지 않아. 어느새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구대대는 어둡지 않았어요. 새로 지급받은 수백 개의 최신형 야시경, 불빛, 그리고 병사들의 눈에서 나오는 희망의 빛이 부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하은이 외쳤습니다. 제구대대, 할 수 있습니까? 3,000명의 병사들이 목이 터져라 복창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승리. 그 함성은 이제까지의 패배주의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사자후였습니다. 진정한 승리 부대가 탄생하는 밤이었죠. 사건 종료 3개월 후 4월의 어느 날, 제구대대 연병장이었습니다. 남들은 벚꽃 놀이를 간다며 들떠있을 시기지만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연병장을 뒤덮은 것은 분홍색 꽃잎이 아니라 매캐한 화약 냄새와 거친 흙먼지였습니다. 최신형 사안 야시경과 광학 장비로 무장한 병사들이 실전적인 시가전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교관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패배감 대신 적을 찢어버리겠다는 살기만이 번뜩였습니다. 조사단 집무실이었어요. 강하은 소장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은 마치 오늘 전입 온 사람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어요. 개인 물품은 책상 아래 놓인 낡은 더플백 하나가 전부였죠. 참모장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사단장님, 차량 대기했습니다. 이임식도 없이 이렇게 가십니까? 부대가 창설 이래 최고의 전투력을 달성했는데 박수라도 받으시지 말입니다. 강하은은 웃으며 선글라스를 집어들었어요. 박수는 연예인이나 받는 거지. 군인은 승리만 챙기면 돼. 그녀는 미련 없이 더플백을 어깨에 맸습니다. 3개월 전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무게, 똑같은 표정이었죠. 달라진 건 이 부대의 공기뿐이었습니다. 안주머니 속 비화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고스트, 수화기 너머 정보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소장, 제구대대 수치는 완벽해. 국방부 장관께서 역시 청소반장이라며 좋아하시더군. 용건만 하시죠. 짐 다 쌌습니다. 정보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다음 타깃이다. 이번엔 좀 더 깊고 어두워.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상대는 글로벌 방산 카르텔이야. 제구대대 때보다 훨씬 더러운 싸움이 될 거다. 전투기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산 비리. 강하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어요. 재밌겠네요. 야시경 다음엔 전투기라. 스케일이 커서 마음에 듭니다. 정보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좌표 보냈다. 헌팅 준비해. 알겠습니다. 사냥개 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안녕히 계십시오라며 경례하는 참모장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걸었습니다. 본청 현관 앞이었어요. 별도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건만 현관 앞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울먹이거나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강하은이 현관을 나서자 연병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녀는 천천히 병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3개월 전 썩은 밥을 먹으며 눈이 풀려있던 오합지졸들은 없었어요. 오직 명령 하나면
지옥 불 속으로도 뛰어들 준비가 된 살인 병기들만이 서 있을 뿐이었죠. 강하은이 맨 앞줄에 서 있는 박일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야시경, 비리를 처음 고발했던 그 병사였어요. 박일병. 박일병이 목이 터져라 관등 성명을 댔습니다. 일병, 박, 지, 훈. 목에 핏대가 섰어요. 밥은 먹을 만한가? 박일병이 대답했습니다. 네. 맵기 고기 반찬 넘쳐납니다. 힘이 남아돕니다. 그 힘 엄한데 쓰지 말고 적한테 써라. 강하은은 웃으며 검은색 세단에 올랐어요. 그녀가 차 문을 닫자 선임 하사가 구령을 외쳤습니다. 조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병사들이 일제히 복창했습니다. 승리. 수천 명의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그것은 이별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강해졌고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맹세였죠.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따위는 단숨에 날려버릴 듯한 압도적인 기백이었습니다.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까지 병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경례 자세를 유지했어요. 백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하은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세 나오네. 그녀의 눈가는 젖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사냥감을 앞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하은은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야. 누군가가 피 묻은 손으로 오물을 치워야만 유지되는 가장 비싼 사치품이지. 청소는 끝났어. 이제 다음 쓰레기를 치우러 갈 시간이야.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강하은은 뒷좌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분 후면 국방부 지하 작전실에 도착할 거예요. 그곳에서 새로운 표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다시 한번 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잠입하겠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방산 카르텔이라. 좋아. 이번엔 어떤 쓰레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차창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죠. 하지만 강하은에게 봄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다음 전쟁터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스트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는 한 그녀의 사냥은 계속될 테니까요.